2024년 10월 6일 최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보기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죠. 보기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보기 3번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보기 4번 자본 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원가에 가산했다면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의 가산이라는 말은 자산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자산의 과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이 적게 잡히겠죠? 비용의 과소가 됩니다. 이 비용의 과소는 비용이 적게 잡히므로 단기 순이익의 과대가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 더하는 것이므로 자본의 과대가 됩니다.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것은 4번이죠. 1번 과소 틀렸고 3번 과소 틀렸죠? 과대로 바꿔야 되고 2번 부채는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주식회사 회계는 정기 1월 1일 1,000만 원의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단기 6월 30일 4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그러면 1년 6개월 쓴 거죠.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 원 정액법의 조건으로 단기 6월까지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 금액과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을 알아야 풀 수 있죠. 장부 금액.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고 싸게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싸게 처분했다는 소리입니다. 처분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써주고 있죠. 400. 장부 금액은 외우셔야 돼요. 취득한 원가에서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를 누적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한다면 정액법의 감가상각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1년차 한번 구해보면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나누기 5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첫 해에 감가상각비는 180이 됩니다. 180만. 다음에 2년 차는 6개월만 쓰다가 처분했으므로 6개월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6개월분은 180의 절반하면 되니까 90이 되겠죠. 그래서 90만 원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 다 더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에 90을 더하게 되죠. 그러면 27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장부금액 계산으로 가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70을 쓰고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죠. 그럼 장부금액이 돼요. 1000만 원에 샀는데 27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그걸 차감하게 되면 장부금액은 1000만 원 빼기 270에서 730만 원이 됩니다. 730.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730만 원짜리를 400에 팔았어요. 그러면 330만 원 손해보고 판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아래 박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현금 시재액,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 두 개가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은 단기예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선일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로 발행된 수표로 미래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계정은 상거래일 때는 바드럼, 상거래가 아닐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얘는 부채죠. 유동부채.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0 단기 금융상품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대손 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충당금을 말합니다. 대손은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받아야 될 돈,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된 대손 충당금은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손 충당금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채권이죠. 차감적 평가 계정은 해당되는 채권 쓰고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서 보고서에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시하죠.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나머지 다 맞겠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맞고요. 3번 미수금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이니까. 4번 매출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매출활동하고 관계되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속하고요. 영업비용.
6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 자본은 우리가 주식회사의 자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를 가져옵니다. 증가 가져오는 거죠. 여기다 더하는 거니까. 현금 배당. 현금을 배당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한 가지고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자본이에요. 현금 배당해 준 만큼 빼라고 돼 있죠.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주식 배당 정답이 되겠고요.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이 되죠. 예. 자본금이 증가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져다가 주식으로 배당했으니까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둘 다 자본이죠. 둘 다 자본인데 하나는 감소되고 하나는 증가되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했다는 소리잖아요. 돈 받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죠. 자본금 증가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자산이에요.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받고 팔아주는 그런 판매 대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확정되는 시점이 배당 결의일이 되죠. 3번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 판매의 경우 할부 판매는 물건을 주고 돈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거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부 판매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의 기준은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설치 수수료 수익은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여러분 그 부가세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가세법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그 공급 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할부로 판매했을 때 혹시 이자가 발생된다면 이자는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받을 때 인식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예.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기업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맞죠? 2번 취득원가에 매입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하라고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운임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운임까지 주고 샀다면
운임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운임까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100만 원짜리 사오는데 운임 10만 원이 발생했고 우리가 부담했다. 그럼 그거 110만 원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 시 발생한 관세는 취득원가의 가산에서 포함하라고 되어 있죠.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예, 8번까지는 재무회계였고요. 9번부터는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1번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3번 조업도 증감에 따른 원가의 형태로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행태라는 말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변화의 정도를 말해요. 여러분 이거 변화의 정도. 변하면 변동원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원가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면 4번밖에 없네요. 정답이. 기회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 이렇게 하면 기회원가가 아니라 매몰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 매몰원가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보조 부문의 배분 순서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것은? 순서 정해놓고 배분하는 거는 단계 배분법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배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있고 상호가 가장 정확한 배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 다 확인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라는 말 나오면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배분하고 이렇게 순서 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3번이죠. 단기 총 제조 원가. 나머지 3개는 기부금, 이자 비용, 매출 원가니까 손익계산서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단,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그래서 이 완성도가 가공한 정도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평균법의 공식이 필요하죠. 평균법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 외우셔야 돼요. 완성품 수량에서 이 평균법은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 안 하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수량에 정기께 포함되어 있어요. 정기 걸 빼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지 않고 그냥 평균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완성된 거에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환산량을 더합니다. 완성이 안 된 것도 수량에다 더한다고 그래서 그 수량을 환산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완성품 수량에는 작년께 정기께 반영되는데 이제 빼지 않아요. 저게 정기가하고 이렇게 평균 내서 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평균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공시에다 대입해 보면 가공원가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완성품 수량은 4만 개죠. 그래서 4만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환산량 공식이 수량 곱하기 완성도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제로비였다면 공정 초기니까 100% 이렇게 하는 거죠. 제로는 공정 초에 다 투입됐는데 가공이 안 돼서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3, 6, 18이니까 4만 플러스 18 18,000에서 5만 8,000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와 같이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및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그렇습니다. 예. 부와 같이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과세 사업자죠. 자, 그 사업자 요건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어요. 예. 독립적으로 제한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입니다. 2번 영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죠. 예, 면세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 사업자니까. 예,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요.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단지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가 0%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누잖아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보기 3번에 간이 과세자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그렇습니다.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3번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없다. 보관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돼 있죠. 하치장도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보기 4번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15번 부가가치 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이 명세는 이제 세무서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가? 다음 날까지 한다고 돼 있죠, 원칙이.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